대관령에서 태어나신 김도현 작가님을 모시고 풍의 여행을 읽은 소감도 듣고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무속에 관한 걸 잘 모르니까 낯설었어요. 굉장히 낯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뭐 편견인지 몰라도 이런 무당국하고 뭐 정치고 하는 쪽을 뭐 선호는 물론이고 별로 좋지 않게 미신이라고 의식하다가 보니까 관심도 안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단오제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서 이제 읽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낯설고 그랬는데 참 이 풍이라고 하는 단풍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의인하다 하다시피 참 작가분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나 이런 정도고 단어를 저도 강릉 한 번인가 딱 가봤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워낙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읽음으로써 이제 그게 유래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는 뭐 단오제 뭐 역사랄까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 정도. 그냥 뭐 이렇게 단오의 내력이랄까 이런 공부한다는 의미 내기 그런 정도로 저는 끝났어요. 네. 네, 저는 그 신목풍의 눈으로다가 강릉 단오제의 시작하고 끝을 보고서 강릉 단오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단오절 생각을 하고서 뭐 그네 띄고 씨름하고 머리 감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저기 세계 무형 문화 그 유산이 됐는지 이걸 보고 알고서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역사도 좀 깊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 무속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한판 구판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새삼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데가 좀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느냐 하면은 조금 서술이 그 간단하게 기술된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해 주셨으면은 우리 무속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불확실한 벽 그거를 읽었는데 그 무라카미가 거기에 그 후기로 다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맨 처음 쓴 게 이 소설 중편 소설이었대요.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가면서 그 새로 이제 저기 장편으로다가 쓴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거를 뭐 첨삭을 했겠죠. 그래서 작가님도 이 단오제와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고 그 단과 풍의 그 어떤 내면을 조금 더 엮어서 해주셨으면은 진짜 그 장편으로다가 새로 쓰실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우리 작가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이제 마련한 거는 평창으로 이렇게 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평창 구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평창에 있는 뭐 문화와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 싶은 취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금방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전 진짜 단오제에 대해 강릉 단오제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런 행사를 마련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의 그 네네. 책 이야기를 좀 듣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드리고 그 대목에는 왜 그렇게 썼는지 뭐 무슨 생각으로 책을 썼는지 뭐 혹시 지금 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뭐 단과 풍 중에서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가님의 그 책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두 분이 너무 평론 것처럼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단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큰 명절이 아닌데 예전에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죠. 특히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봄날에 가장 바쁜 이제 농사철이 지나고 파종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쉬는 기간입니다. 그때 단오가 있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강릉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단오제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고 그 행사를 크게 한 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단오제 전국 곳곳 농경사에 다 단오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명절에 밀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 희미해져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 강릉만 그 단오제가 아직도 이렇게 이제 그 유지되는 거가 좀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단오는 그 예전에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그 큰 명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집이 고향이 대관령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단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특히 그 엄마나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봄날에 바쁜 일이 끝나고 그 대관령을 넘어서 단오제 구경하는 게 아주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그건 뭐 남편들이나 아니면 뭐 이집 사람들이 그건 보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 엄마들이 다 그 쌈짓돈을 준비해서 가서 단오제 그때 그분들이 가는 건 단오제 구슬 보러 가는 겁니다. 그 구슬 보고 거기서 뭐 그동안 모아놓던 돈 쌈짓돈을 갖다가 시주를 하면서 그 뭐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이렇게 한번 빌고 오는 게 그 당시 그 여자들의 굉장히 어떤 일년 중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단오제에 갔다 오면 이제 그 얘기가 한동안 이제 동네를 이렇게 뭐 누가 구슬 잘했고 뭐 이렇게 온갖 품평회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나이가 들면 우리 또래들은 중학교 뭐 이럴 때는 그 강릉 단오제가 열리면 따라서 오는 뭐 야바이꾼들이나 뭐 이런 여러 옵니다. 근데 우리 또래 남자아이들은 거기서 누가 가서 그 야바이를 했는데 뭐 얼마를 잃었다는 둥 뭐 용돈을 타고 갔는데 다 털리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차비는 남기려고 왜냐면 다 대관령을 넘어와야 되니까 차비만큼 양말 속에다가 감춰가고 그것까지 털리면 못 넘어오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양말 속에 넣었던 차비까지 꺼내서 또 야바이를 하고 근데 또 털려 그래서 그 강릉에 뭐 누나나 뭐 있으면 거기 그 누나 집에 찾아가서 차비를 빌려서 대관령 넘어오고 뭐 이제 이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세월이 지나서 소설가가 되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 단오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그 성황신을 모셔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황신을 모셔갖고 강릉에서 단오 기간 내내 이제 이렇게 다시 끝나면 이제 올라오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봤는데 물론 이제 대관령 국사성황당은 예전에는 그 이쪽 대화까지가 다 강릉 구역이었어요. 엄청 넓었구나. 예, 대화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강릉 사람들한테는 그 대관령 국사 성황당은 굉장히 그 민간 신앙 쪽으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들어서면서 일제는 행정구역을 산 꼭대기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관령 정상 이 라인이 하고 강릉과 평창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조선시대의 그 행정구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제 적지애들은 거의 산 능선으로 경계를 나눕니다. 아니면 물로 경계를 나눕니다. 큰 물로. 근데 하여튼 그 강릉 사람들한테는 이 오래전부터 단오가 해왔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관령 국사성황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정신적으로. 물론 이제 유학 이쪽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민간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한때 왜 강릉 분들과 평창 분들이 좀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안면을 대관령면으로 바꾼다는 그걸 하면서부터 강릉 사람들한테 그게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곳을 대관령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반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평창 사람들 그때 뭐라 그러나 그러면 당신들 단오제 때 국사성황이 그거는 평창에 있으니까 모셔가지 말고 우리 맡겼다. 이들은 강릉 단오제가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요소가 겹쳤겠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대관령 국사성황사에 가면 산신은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있고 국사성황은 범일국사입니다. 이 범일국사는 부산 선문의 하나인 그 강릉 사국산파의 지주이죠. 근데 신기한 건 스님, 꽤 큰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민간 신앙에 성황이 된 케이스는 그건 좀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불교 쪽에서 큰 스님을 지냈던 분이 돌아가시고 성황신으로 갔다는 것은 약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강릉 사람들이 단오제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원래는 뭐 범일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쓰든 간에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더 특이한 거는 대관령에는 남자 성황신이 계시고 강릉 홍제동에 가면 여성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황 부부인데 성황 부부가 한 군데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황 부부가 단오제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4월 5일에는 강릉 사람들이 대관령에 올라와서 산신제를 지내고 성황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신을 모시고 내려갑니다. 특이한 게 신목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신목하면 이제 보통 시골 같은 뭐 좀 살아있는 큰 오래된 나무 이런 걸 신목을 하는데 거기서는 매년 그 신목을 따로 정해서 그 신목을 갖고 이동을 합니다. 그게 좀 약간 이제 특이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나 뭐 네팔 같은 데 가면 어떤 종교적인 축제가 벌어지면 상원에 있는 불상이나 아니면 뭐 신상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너무 그 돌로 되고 무겁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거기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뭐 수레에 태우고 시장까지 내려가죠. 근데 강릉도 그렇게 하려면 대관령에 와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뭐 심의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황사나 보면 뒤에 이렇게 그 영정이 있죠. 그걸 들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걸 안 하고 신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황제에서 성황제를 지내고 이러면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관과 그 무속 있는 분들이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신목을 올해는 어느 나무를 어떤 단풍나무를 신목을 정할 것인가를 맞게 이제 논의를 하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 제관과 무녀들이 올라가면 그 숲 뒤에가 바로 이제 단풍나무 숲입니다. 근데 그게 신목이 될 나무는 얼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제 신목이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 믿음이 이게 어떻게 그게 나무가 자기 혼자 다 떨릴까.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설 이제 쓰려고 그때부터 이제 갔는데 이 재관분이 쓰려고 올라가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그 단풍나무 잡고 살짝 흔들어요. 일부러 흔드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목을 정하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 신목을 모시고 강릉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강릉까지 걸어서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거리도 멀고 또 교통수단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재관분들이 다 연세가 드셔갖고 그 무거운 신목을 갖고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관령 옛길이가 그 정도까지만 걸어 내려오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 신목을 모시고 강릉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4월 5일날 내려와서 공계동에 있는 국사 여성왕사에다가 그 신목을 입회와 같이 모십니다. 신유같이. 그리고는 이제 계속 있다가 단오제가 시작되면 단오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때 다시 그 여성왕사에 가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북단으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부부가 1년에 한 달을 같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성왕이 사가 또 뭐냐, 뭐 전설에 의하면 강릉에 정씨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 양반 꿈에 성왕이 나타나서 당신 딸을 나한테 신부로 달라고 그 성왕이 욕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내 딸을 어떻게 그 성왕의 와이프로 달라 그러냐, 아내로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용납할 수 없으니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집 밖을 나가지 마라. 집 밖을 안 내보냈어요. 근데 보름날 밤에 딸이 너무 답답해서 뒷마당에 나갔어요. 뒷마당에 나가서 마루에 앉아서 달을 보는데 그때 성왕이 내려보낸 호랑이가 물고 갑니다. 정시천에.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정씨 집안 사람들이 대관령 성왕서 쫙 이제 올라와 보니까 처녀가 성왕사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호랑이 물려가가지고. 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시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어떻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시신이 꼼짝도. 그러니까 그 정씨 처녀의 아버지가 그러면 그 성왕사에다 제사를 지내면서 당신의 그 원래 성왕이 요구했던 그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움직이려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그 정씨 처녀가 죽어서 성왕의 와이프가 아내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왜 복사성왕 그 범일 복사성왕은 대관령에 있고 왜 저 밑에는 여성왕사를 만들어놨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놀 수도 있는데. 예, 대관령이 다 있는 게 원래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정말 생각해 보건데 강릉 대처에 살던 정시처녀가 어떻게 운명적으로 뭐 이렇게 죽어서 뭐 성왕 아내가 되겠지만 산골짜기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매일 시내에서 뭐 백화점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던 여성왕은 되었지만 그 산골짜기 그에서 답답해서 아마 대판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난 내려가겠다.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 같은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들도 고약하고 특히 어떤 신은 그 여자를 너무 밝혀갖고 탁 친대로 갔는데 그 와이프는 또 그거 만약에 성왕신이 뭐 범일국사가 이렇게 됐다면 사실 신 입장에서 위의 신이든 같은 신 간에 사실 신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그 어느 집 그 처녀를 자기 와이프로 달라고 하질 않나? 그걸 안 지키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호랑이를 내려보내서 납치를 하지 않나?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 신들이 할 수 있는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스의 뭐 이렇게 그 신들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한 건데 어쨌든 그러려 해서 두 신은 한 분은 대관령에 있고 한 분은 강릉 홍제동에 있고 하여튼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오라는 것은 축제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이고 이렇다 보면 어떤 대중의 호기심을 끌만큼 뭐 어떤 그 필요적인 요소를 아마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즐겁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얼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신절을 하면서 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북당에 두 성왕을 모시고 가운데는 신목을 앉혀놓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단오 축제를 하고 매일 무녀들이 거의 보면 지금은 좀 줄었는데 예전에는 전체 구슬 한 20가지 넘는 구슬 했어요. 각종 구슬 다 합니다. 뭐 성주구, 선림구 뭐 하여튼 온갖 구슬 다 심청구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 모든 구슬을 하는 거는 이제 무녀분들이 하는데 여기서 또 뭐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강릉의 무녀 이쪽의 무녀들은 강신부가 아니라 세순무입니다. 강신부는 이렇게 바로 신내림을 받은 분들이고
영동의 그 무녀들은 다 세승무입니다. 엄마가 무녀면 그 중에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는 아니면 며느리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뭐 조금 근데 지금은 자꾸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보니까 그 지정을 받은 자식들이 안 하려 그러죠. 뭐 솔직히 무녀라 그러면 아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다 보니 무녀 그걸 거부하고 도망을 칩니다. 일찍 집을 나와서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공부하겠다. 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겠다. 왜 요즘 세상에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고 나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강신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에 직접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해도 왜 거부하는 거 신병이 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경우에서 결국은 이제 뭐 구슬 받고 뭐 내리구슬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 세승무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무녀들에게 있던 기록을 보면 그런 세승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진대요. 뭐 사고가 난다든가 이유 없이 아프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오제가 있고 거기에 국까지 들어가고 이런 거는 강릉만 유일할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게 안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세승무 쪽 분들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동해안은 바다를 업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꼭 뭐 봄 되면 뭐 풍어제를 진행하는 근데 다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부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모든 파트에서 이제 또 개인집에서도 예전에 부술 많이 했으면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 뭐 무당 그때 무당이란 말은 뭐 그때 그분들 모셔와서 집에서 국도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무녀분들이 조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릉에 있는 그 단오제와 관련된 문족들이 생활고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 무속인들이 강릉 시나 아니면 단오제 그 어떤 위원회부터 어느 정도의 그 페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1년에 그래봤자 아니 실제 단오제는 일주일인데 그걸 벌어서 뭘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 지금 무녀분들은 무속에 있는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생활고가 이제 극심한 문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결혼하면 이렇게도 퍼져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부모 쪽, 아버지 쪽, 엄마 쪽, 며느리가 막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강릉의 그 단오제 보면 제일 윗분이 빈순애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집 며느리입니다. 무녀 일이 경제적으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해 중에서 국악을 전공한 친구들한테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 지금 사회에서 무녀들이 그것만 해갖고는 어떤 식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 실상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제가 강릉 쪽 이 단오제 관련 분들은 세승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세승무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분들은 강신무와 달리 강신무들은 신을 받아서 어떤 식의 뭔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치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이분들 세승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노래와 춤으로 신을 즐겁게 하는 걸 합니다. 이게 단오제가 여러 개 뭐 성황신을 모셔놓고 쭉 가면 그 매일 거기서 하루 한 4번 정도 구슬하는 게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 구슬 다 외워서 합니다. 물론 또 약간 즉흥성도 있고. 저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을 보느냐면 요즘처럼 또 그 예전에는 우리가 민간인들이 왜 국구경을 가냐면 마치 지금 영화 구경 가듯이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거 가면 그 일반 사람 그걸 믿든 안 믿든 재밌죠. 한번 보는 게 정말 가장 보면 지금 보면 가장 그 노래 잘하는 가수 공연을 보는 거랑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훨씬 노래를 잘하고 이런 가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솔직히 말해서
강릉 단오제에 가서 붓을 보면 뭐 안에 내용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슬슬 좀 촌스러워져요. 이미 딴 데 있어 그 굉장히 많은 더 재밌고 더 화려하고 이런 걸 조명을 봤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강릉 단오제 측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번은 붓을 구경하다가 아까 손님굿이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굿은 뭐냐 하면 그 호환이나 마마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게 걸리는 그런 이제 의뢰해주는 뭐 굿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도 지프로 만든 말도 등장하고 뭐 저기 이러는데 그 굿을 이렇게 보다가 자꾸 그 빈슨의 그 문여분하고 눈을 한 네다섯 번을 마주쳤어요. 근데 끝나가는 무렵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말이 돼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그 마마 신이 중국에서 압록강에 도망갈 타고 넘어와서 우리나라 마마를 자기 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을 다 벌하면서 막 그 약간은 시주를 제대로 안 놔주면 그 집 아이들을 목숨을 해버려. 마마에 걸려버리게 만들어요. 죽여버려요. 그래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지푸된 말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니까 특별히 그 빈슨이라는 분이 등치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냥 뭐 전 못 모르고 나가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어머나. 등에 올라앉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엉덩이에 힘을 살짝 빼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뭐 손님굿이니까 마마가 다시 중국 땅으로 간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얼떨결에 그 무녀에 제가 말도 한번 대본 적도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서 쭉 됐는데 말이 대본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제가 이제 세속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혹시 앞으로 뭐가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또 그게 창피한 거는 그게 다 촬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 이것도 무슨 말을 된 게 이게 또 이런 뭐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제관들은 아침에 꼭 한번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낮부터는 이제 그 무녀분들 계속 신을 이루하는 신을 즐겁게 하는 이제 그 굿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관령에서 신목을 정해서 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단풍나무를 뱀니다. 대관령 바람이 튀는 성황당 한번 들렀다가 범일국사가 태어났다는 굴산사지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성왕사에 안치합니다. 그때 또 의심이 단풍나무가 저렇게 오래 살아있을까? 아무리 신목이라 근데 그 신목이라면 제가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정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걸 이제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여성왕사에서 한 보름 가까이 그 신목을 모셔놨다가 나오기 전날 나오는 날 신목을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을 달고 내려온 신목이 그 한 보름이 지나면 이게 잎이 시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 무대에다가 갖다 놓는데 사람들이 무슨 신목이 저래 잎이 시들어 뭐 이런 현실적인 일이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여성왕사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가 시작하고 나오는 날에 교체를 합니다.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아니까 이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신목을 교체할 수가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잎이 다시 들어오는 거를 제대로 국당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신목이야 뭐 잎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신목은 대관령에서 잘 나갔는데 그럼 교체하는 신목은 어디서 구하냐 그러니까 그냥 강릉 가까운 데서 간대요. 비슷하게 생긴 거를 간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그렇고 이런데 그게 좀 약간 그냥 저는 소설가니까 그 입장을 봤을 때 먼저 됐던 애는 참 억울하겠다. 이제 왜냐면 여성왕사 안에는 그냥 모셔놓고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요. 그냥 그동안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좀 북방에 단오제에 가서 자기도 좀 왜냐면 단오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교체를 해버린다는
이러면 그 먼저 신목이 된 단풍나무는 굉장히 그 만약에 생각이란 걸 안다면 굉장히 서운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서운하지만 억울하겠다. 이 신목의 입장에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나무는 한 자리에서 계속 서서 평생을 자라잖아요. 근데 신목이 되면 자기 목숨하고 사실 바꾸는 거잖아요. 네. 단오제에 한번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 이 나무들끼리 생각을 한다면 올해는 그럼 누가 신목을 될까? 그럼 보통 이제 신목이 될 대상이 된 젊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생을 한 자리에서 더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강릉 가서 그냥 세상 구경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갈등을 할 것 같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자원자들 아니면 어떻게 자원하들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거 막상 단오제에 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시들었다고 교체를 한다. 이러면 굉장히 뭐 화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이제 소설을 이 단오제에 관련된 일을 이제 소설로 들여다본 첫 번째 이제 그게 이겁니다. 저 신목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자기 평생을 단오제 한번 가는 걸로 바꾸는데 그렇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그거 하나하고 그래서 이제 이 풍의 입장에서 일단 신목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위의 문야부터 시작해서 한 20대의 문야들까지 쫙. 근데 이 세순무들은 굉장히 그 신을 주목케 하기 위해서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매번 부탁 때마다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그 나이 어린 문야를 봤는데 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막 도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젊은 나이에 저 친구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제 소설로 이제 옮겨보고 싶었던 그 두 가지가 아마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가 다 끝나면 그 남대천 가는 조그만 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단어와 관련된 모든 북방과 관련된 모든 뭐 이런 걸 다 가져가서 태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태우면 다시 국사성왕씨는 벽알령으로 올라오고 여성왕사로 가면서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행사가 끝나는데 단풍나무도 신목도 그때 태우지. 그게 이제 그 어떤 단어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가 끝나죠. 사실 이제 다시 이제 문학으로 돌아오면 나무를 의인화를 이제 해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목착이 됩니다. 이 신목은 북땅의 한 가운데 모셔져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동화 같은 데 보면 가축들은 동물들은 자기 발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신목은 그렇다고 신목이 걸어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도 한번 구경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 나무를 소설의 어떤 화자로 설정하다 보니까 움직임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무의 영이 뭐 이렇게 다이게 또 그럼 그거는 근데 좀 하여튼 어려운 그런 부분이 실제 쓸 때는 현실적으로 소설에서는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왕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를 이제 만나는데 대체 만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무슨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인간들처럼 쳐갖고 싸울까? 강릉에 뭐 가뭄을 걱정하고 누구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와서 1년 전에 아꼈던 돈을 옛날처럼 이렇게 이 안에서 꺼내서 하고 이래서 그렇다면 약간 신이라면 좀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걸 걱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사적인 생활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흔히 우리 부부들처럼 티격태격하고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얘기처럼 뭐 저희 실제로 이렇게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다가 코를 골면 저희 엄마 옆에서 이코 이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 성한 부부한테 좀 대입을 시키면 조금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요 정도 갖고 이제 소설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틀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단어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단어라는 틀에 상황이 있고 무녀들이 있고 신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소설이라는 게 소설은 약간 거짓말 소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그 단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제약이 올 수가 있죠. 왜냐면 그걸 괜히 제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단어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기본에 있는 일들을 갖다 소설을 옮겨놓을 때 약간 그런 현실적인 그것도 좀 부딪힙니다. 어디까지를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볼 때 이어서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단과 풍이 또 다른 어떤 세계로 가서 또 뭐 다시 만난다거나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더 이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도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걸 우리 작가가 상상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 어려운 점이 그런 어떤 이런 단어라는 인글을 갖고 가는 그걸 소설로 옮겼을 때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뭐 단어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설이니까 소설이 영역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제가 뭐 강릉 단오조에 대해서 뭐 신과 관련, 아니면 무속과 관련, 아니면 이런 거를 보고서를 써내려면 더 많은 책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이제 이야기로 옮겨와야 되는데 수위를 이제 그럼 뭐 단어제 어떻게 생겼고 뭐 하여튼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게 소설로 들어오면 살짝 이제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설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그런 작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좀 고민하는 게 어디까지 허구가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쓰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풍은 그냥 제가 돼서 사라지고 네. 아마 이 단은 애기 무녀인 단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해에 또 단오전에 매년 열리니까 또 매년 또 다른 신목이 내려올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다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근데 그게 다 정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또 뭐 풍이 그 신목에 또 목을 실어서 내려갔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더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 작가님 어차피 예. 풍하고 단의 얘기 같은 거는 상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작가님의 상상을 그냥 이 단오제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든지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능력이 아직 저도 거기에 아니 저는 이게 좀 확장된 이야기가 예. 굉장히 좀 기대돼가지고서 요것만 가지고는 제발 좀 예. 네. 저도 예. 사실은 이 여기 그래도 가장 크게 나오는 단하고 풍의 어떤 한 이게 요렇게만 몇 가지만 쓰는 게 좀 좀 아쉬워요. 예의가 아니지 않나. 제 등장 인물인데 예. 그리고 제 소속사 배우들인데 얘 오. 이만큼만 기회를 안 주고. 네네. 근데 사실은 또 하나는 쓰면서 버전을 15세 버전을 밑으로 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에 버전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좀 갈등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여러 여건상 좀 아래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아래 버전으로 만들면 또 행동 제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술을 마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했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그 대관령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공간입니다. 대관령은 강원과 이쪽 서쪽을 연결해 영동과 영서를 그 연결해주는 가장 큰 옛날부터 조선 때부터 가장 큰 중요한 도로죠. 그 관동대로라고 그러죠. 예전에 길은 강릉에서 대관령 넘어서 행계역, 그 다음에 진부역, 여건 이제 역참을 말하는 겁니다.
진부역, 그다음에 수항 쪽으로 내려가서 수항 청신대를 지나서 모리치를 지나서 대화로 가면 대화역이 있죠. 네네. 대화역에서 큰 물을 건너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여름에 장마가 지면 모든 이 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업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나무다리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네. 나무다리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맞아요, 오면 맞아요. 네. 그 다리가 거기가 이제 가장 그다음에 글로 들어가면 박림, 그다음에 박림에서 대천 쪽으로 가지 않고 웅교, 예. 네, 웅교도 또 거기가 굉장히 그 조선시대 때는 거기서 다시 어째 넘어서 웅교, 그다음에 웅교에서 문체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문체로 올라가고 문체를 넘으면 안행이죠. 안행에서 다시 전체를 넘으면 드디어 이제 넓은 새마을 쪽으로 해서 횡성을 거쳐서 양평으로 해서 이제 보통 서울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게 관동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주까지 가면 문막까지 가면 어떤 코스가 있냐면 서울에서 조선시대 때는 배가 더 유명했습니다. 더 빨랐으니까 원주 흥원창까지 배가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마 그 단종은 그 영월로 유배 오면서 그 배로 왔을 겁니다. 흥원창까지 와서 거기서 문막 쪽에서 제천 쪽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제천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치악산 남쪽을 해서 어디라면 이제 그 지금 한반도면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영월까지 갔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그 세조가 오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 금강산을 한 바퀴 돌고 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대관령을 넘어서 올정사에 상원사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원사를 가기 전에 지금 간평이라는 곳쯤에 아마 거기서 그 과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 망가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상원사에 있다가 뭐 상원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고 다시 돌아가는데, 대관령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대관령이 특히 그때만의 신장로는 저한테 세상을 보는 가장 넓은 창이었죠. 그때 당시에 뭐 텔레비전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 그 비포장길로 트럭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가끔 택시가 지나갈 때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흙먼지를 쫙 입었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 그 당시에는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여튼 그 대관령이라는 그 도로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죠. 대관령을 넘어갔던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보다 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갔겠죠. 신목도 넘어갔고 그 길을 못 보고 대관령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이 얘기를 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질문 같은 게 있으면. 그 대관령 그 지금 저 단풍나무 잘라서 예. 그 밑에 강릉 신당까지 거리가 대략 몇 리 정도 되나요? 대략. 옛날에는 이제 꼬불. 조선 때는 그 그냥 계곡을 타고 내려갔지. 지금 등산로로 내려갔죠. 육포장 도로를 다녔으니까 굉장히 많이 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사성당 넘어와서 밑에 대관령 옛길 그 표지판 앞에서 트럭으로 다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트럭 말고 이제 만약에 예전에 걸어갔다면은 예. 행사에 그 뭐 재관이나 무녀들이 다 걸어갔죠. 예, 걸어가니까 그 몇 리나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대략 30리 같은 경우는 어른 걸음으로 한 서너 시간 걸어야 3시간 되거든. 이상이죠. 예, 3시간 이상 보통 걸어야 심리를 되니까. 한 30리는 시간으로 30리는 좀 더 될 거로 보입니다. 음. 30리는 더 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부에서 횡계가 30리입니다. 그 진짜요? 진부에서 횡계가 30리니까 횡계에서 벌써 대관령 그 정상까지 가는 게 한 20리 길도 될 거고. 네, 그렇지. 자른 데서부터 이제 예. 잘라가지고 예. 그 신목을 이송하는 거리가 몇 리나 대략 한 4, 50리 될 거라고 아,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오제는 무속부가 있고 재래부가 있습니다. 재래부들은 이제 그 일종의 유생들이 맡았던 것 같아요. 예전대로. 근데 이게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지금 다 연로해졌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저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좀 이거를 쓰시라는 거에 저도 좀 한 표를 드리면서 2023년도에 일본에서 교수들이 와요. 예. 단오쯤에 오셔요. 그래서 월정사를 충분히 보고 상원사를 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선앙당에 가서 네. 그 처음부터 하는 그걸 다 보게 해드리라고 그걸 해서 저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좀 무속 신앙하고 이런 걸 자꾸 구분하려고는 하세요. 예. 좀 그중에 월정사에서는 물 위에서 하는 제가 있어요. 그 수륙대전이라고 예. 하는데 아주 유명하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수륙대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오시는 거예요. 다 외국인들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 문화의 가치를 아니까. 예, 오셔갖고 나래비를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색이 예. 정말 색이 너무 다양하게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수륙대전을 하세요. 예, 그 선앙당까지 갈 때 새길을 다니면서 이제 오대산의 그 국사 선앙당에서 그 신목을 갖고 신주 뭐 이런 거 다 행사하는 걸 다 같이 보게 해드렸거든요. 예. 그 일본인들이 보는 그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너무 이거는 정말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하면 그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가끔 이렇게 어떤 집은 구슬을 했어요. 구슬하고 이러면 정말 막 들리죠. 왜냐면 그 우리 집도 뭐 했어요. 지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경을 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집에 누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였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근데 그 구슬하는 게 궁금했으니까 어르신은. 근데 가서 제일 무서운 게 그 무녀들이 입은 옷을 보면 아까 지금 오방색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근본적으로 무서워져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당기기도 하는 색이지만 어떤 경우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 색이에요. 만약에 선생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일본 분들은 또 다른 문화하고 이러니까 네, 그 네, 색이 네. 굉장히 어떤 호감을 땡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서 어디 산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나무에 새똥저고리가 걸려 있으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뭐를 지배하는 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방금 얘기하시니까 근데 저는 예. 좀 다른 색인데요. 할머니가 이제 불교를 많이 하셔서 절에도 많이 가셨고 저희 언니 말로는 요번에 풍에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들이랑 충주거든요. 예. 근데 그때 차편도 어려운데 단오제를 항상 참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도 지금 요번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신적인 할머니들은 그 그래서- 북땅에 나와서 항상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미리 가셔서 며칠 계시면서 그 쌈짓돈 진짜 하셔갖고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언니한테 들으면서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작가님 쓰신 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난 거예요. 옛날 게 그냥 이제 평상시에는 난 이렇게 컸고 할머니랑 엄마 아버지랑 절에도 다니셨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그런 데를 많이 다니시고 하셨다고 하셔서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뭐 동네에서 그 오곡밥 먹는 날 뭐 이렇게 깽가리 오면 이제 예. 저희도 돈 내놓고 빌고 했잖아요. 예. 요번에 요 책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옛날 기억이 막 나면서 되게 좋았어요. 좀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단과 풍이 이제 예, 여행을 떠나서 같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은 되게 짧게 느껴지지만 예. 우리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 세월을 견딘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느껴질 올해 것 같긴 해요. 한갑인데 제가 클 때 이제 그렇게 자라서 그냥 이게 그냥 삶이려니 하고 왔는데 단어도 사실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단어가 보고 싶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보니까 지났더라고요. 내년에 꼭 가보려고. 저도 네이버를 한참 뒤져봤어요.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 예.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그 26년도 그러니까 올해 했던 단오제의 그 유튜브 영상이 조금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구타는 거를 봤어요. 이런 게 우리 생각을 좀 확장시켜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작가님한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옆에 직원도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작가님 모시고 이제 거기 책방에서 이제 툭툭크를 한다 이러니까 저녁 내내 읽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 그냥 단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일본에 11년 정도 살면서 좀 일본 관련된 지역 문화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남의 동네 가고 남의 동네 거 연구해주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좀 외국에 계속 이제 혼자 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고향이 원래 평창은 아니고 부모님은 이제 평창에 귀촌하셔서 살고 계셨고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올림픽하고 뭐 이럴 때 우연히 작가님이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연재하시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때 보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애들 스키 타고 뭐 이러던 시절 이야기 연재하신 걸 봤는데 저는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야,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글을 재미있게 잘 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는 그거 보면서 제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원래 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이북으로 작가님 책을 살 수 있는 거 다 사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좀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아서 하고 또 보다가 또 궁금한데 이북으로 못 사는 거는 집에다가 연락해서 부모님한테 짐 보낼 때 조금 보내달라고 집에 주문을 하고 여기 네. 오시군요. 타국살이의 그 그렇죠. 힘듦을 그렇게 그 견디셨군요. 작가님 덕분에 무사히 박사학위도 따고 저는 그래서 작가님이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허락이 되신다면은 작가님 책에 나오는 곳들 그리고 뭐 이전에 뭐 이유석이라든지 뭐 여러 작가들의 이제 이 지역이 어딘가에 표현이 된 그거를 작가와 함께 산책해보는 선생님 말씀도 좀 저 들어. 우리 스님 네. 여기 아까 뭐 범덩골 이거 다 네. 제주도는 지금 이제 다크 투어라고 그래서 4.3의 현장들 네. 모르고 가면 알뜨르 비행장부터가 그냥 국제공항인 거잖아요. 그냥 네네. 모르면. 그리고 뭐 성산, 뭐 함덕 그냥 지금 보면 그냥 아름다운 곳이지 거기가 70년 전에 어떤 곳이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아는 분이 설명을 했을 땐 거기에 다른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여기 평창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냥 지금은 평창을 찾는 분들이 여기에 그냥 계곡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 시원해서 그냥 올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작가님도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고 저도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인데 지금 그때와 지금은 천냥지차가 됐잖아요. 천지 차이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는 이런 곳이었어. 맞습니다. 네, 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찾는 분들한테는 그게 한마디 두마디 여기가 그런 곳이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예. 기억에 남고 전 좋은 생각인 것 그 같아요. 부분 우리가 평창에 어딘가에 갔을 때 그거 누구 얘기를 제일 듣고 싶냐라고 한다면 저는 작가님. 맞아요. 예. 작가님이 제일 이 정도로 미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네네네. 이제 뭐 문학도 그렇죠. 차라리 좀 인문학까지 조금 예. 범위를 넓히는 게 더 네네네. 예, 그렇게. 문학은 이 레미코 필모랩이에요. 네. 레미코 필모랩. 거기는 정말 장소가 이게 물론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처음부터 그걸 의도하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 이런 일을 하기 가장 매치가 잘 되고 장소도 드러나고 이야기도 들어가 인물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문학에서 그렇게까지 딱 완벽하게 일치되는 걸 찾기는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게 또 평창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그 영서 3부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맞아요. 오대산도 있고 신장로 얘기도 나오고 문평 뭐 이런데 참 근데 그런 작품을 과연 이제 만약에 이제 문학으로만 한정했을 때 그렇게 장소가 이게 다 결집되는 게 과연 그렇게 많을까? 소설가의 영향을 받고 전 국민 관광 유원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알아들을 만한 분들은 작가님이 이제 먼저 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영향을 발휘해서 이렇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요즘에는 정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여기는 뭐 이런 곳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 그리고 오신 분들이 서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이 고향이 여기잖아요. 그죠? 예. 선샤인인데 저는 고향이 강릉이에요. 강릉에서 태어나고 16살까지 저한테는 외할머니 본가였어요. 진부. 우리 엄마의 이제 외가 쪽이 오대산 들어가는 큰절이었어요. 큰절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월척산에 큰절이라고 그랬죠. 걸어서 강릉에서 대관령까지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15살 때까지 제 기억에 5살부터 16살 여기 떠날 때까지 중3까지 단오를 거의 제가 강릉 사람 행사처럼 갔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컸어요. 16살 때까지 거의 여름방학에 와가지고 지내던 곳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이제 이 책을 쓰셔가지고 읽으면서 저도 옛날 기억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할머니 따라서 신당에 큰절 갈 때마다 들렸다가 저희 왕의 할머니죠. 왕의 할머니. 여기가 참 슬픈 곳이에요. 혹시 작가님은 여기서 크셔가지고 6.25 때 얘기 같은 거 들으셨죠?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지나서 6.25 때는 이제 산 증인들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컸어요. 그 6.25 때 거의 강릉까지 이 대관령 고개가 정말 슬픈 저한테 단오는 굉장히 철들고는 굉장히 슬픈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옆에 같이 학교 다닌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세습무당 딸이었어요. 강릉에 있는 세습무당들은 다 제가 이제 국민학생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 뒷집에 있으니까 엄마 저기 김미래는 아버지가 누구야? 엄마하고 무당하고 딸하고 둘이서. 근데 강릉에 있는 모든 세습무당의 그 성은 김씨예요. 남자 쪽 그게 범일국사가 김씨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전설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다 엄마 김미인의 아버지는 누구야? 철이 없으니까. 이제 굿 타고 오면 저희 동네 분들한테 막 떡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크고 구판에 이제 진북분이나 오대산 분의 할머니들이 오시면 구슬할 때 전국에서 오는 굿이 그때 6.25 끝나고 바로였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 가슴 속에 그 6.25 때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죽어 안 나간 아들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창에 찔려서 죽고 정권이 그 군인이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6.25 때 돌아간 자식들 얘기를 풀어놓으면 대나무 들고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컸어요. 지금 무슨 굿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땐 지금의 포장이 한 10배 같이 운동장 맞아요. 이거보다 한 200~300평 되는 데를 원을 짓고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온 무상들이 작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까 그 유교 하시는 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래 컸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제가 그때 느꼈던 얘기도 많았고 제가 그 여기에 나오는 단이라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어렸을 때 제 친구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저기 신당에서 내려오면 지금 중앙동에서 옥천동 가는데 당주가 있었어요. 제가 옥천국민학교 가기 전에 제가 옥천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옥천국민학교 지나면 바다예요. 남대천 쭉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무당들이 마지막에 길을 가르면서 그 제를 지내주 단오하기 전에 신당에 내려오면 그랬었어요. 철이 들고는 제가 이걸 떠날 때까지는
평생을 그 기억이 굉장히 슬프게 남아있고 그 구판들이 그 거기서 6.25 때 돌아간 모든 사연들을 할머니들이 풀어내면서 그 무당들이 울으면서 같이 그렇죠. 예, 한을 풀어주는 그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단어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참 애틋하게 그 여자분이 썼던 정서 같은 게 참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아직 그 순수한 제가 그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있어서 순수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남녀에 대한 얘기를 썼을 때 이제 제가 엄마 김미인의 아버지는 누구야? 엄마가 저 큰 산에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강릉의 무속인들은 다 그릇이었어요. 그 범일국사를 뭐랄까 존경하는 그게 아니고 범일국사는 아직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인지도 정확하지 않는 어떤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인데 범일국사가 되면서 신당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연히 범일국사는 김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찾아봤어요. 범일국사 이름이 뭔지.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김민희에는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일도 있죠. 그 범일국사는 탄생사례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처녀가 어느 날 뭐 우물에 여기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하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일종의 이제 아비 없는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나홍 선사도 뭐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인물들인데 사실 몰라요. 그건 이제 뭐 후대에 범일국사에 그렇게 뭐 만든 건지 뭐 그 정확 그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서 전사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버려졌고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오면 그 부산 선문에 유명한 게 있죠. 그리고 보호국사가 하나로 뭉치기 이전에 9개. 이게 부산 선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군산파고 지금 부산사고 여기 영월 법풍사, 사자산 그 사자산파가 있고 강원도는 그 정도가 있죠. 뭐 그런 게 제가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영월 소백산의 그 신주는 금성대군이고 태백산은 단종으로 돼 강릉 단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때까지 살아남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다와 큰 산 사이와 큰 절 사이에 있는 그 삼각 구조 안에 얼마나 슬픈 역사가 많고 한이 많이 서렸기 때문에 그래 무슨 충분히요. 그래서 그 굿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거기 약간 보탬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단호굿은 물론 기본 이 서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문제에 따라 덧붙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와서 어떤 이제 시골 하면 나와서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아프고 그러면 하다가도 그걸 누구 집 아프지 말게 해주시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더 올라가면 뭐 6.25 때 뭐 아프고 있으면 그걸 다 낭독을 해주죠. 중간에. 그래서 막 그러면서 울고 다 울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가장 당사자의 어머니들을 위로해줬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아마 그 강릉 단오제에 또 무슨 더 생명력이 있었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초라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런 규제를 때가 받더라고요. 그냥 축제예요. 참 안타깝게 종교로 보면 그렇죠, 종교로 보면 불교가 그 최초의 심리 상담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면 무속이 그 심리 상담이자 풀어주는 회원을 해주는 역할을 무속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이나 비나리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집집마다의 희노애락, 애환이 다 들어가는 거죠. 특히 애환.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1인 원맨쇼 하듯이 그 무당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음악과 같이 풀어내는 것. 흥과 한을 함께 풀어내는 장소가 그 굿이었거든요. 이 풍의 영을 쓰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이어서 볼까 그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뭐 다른 게 쓸 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그 생각이 좀 사라졌고요. 올해 아마 그
제 장편이 아마 나올 예정인데 우와. 그거는 가족 얘기입니다. 가족 얘기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 밑에 스님들이 행장을 써줍니다. 이 스님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게 보면 큰 북사들 같은 묘기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자식 입장에서 행장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소설식의 행장. 그 풍의 여행이 무속에 별 관심이 없고 예.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예. 써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대목이 이 풍의 여행에서 인문학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읽어주세요. 예. 인간에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마음이 위안을 얻으려고 오래 고심한 끝에 신을 만들었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신들은 인간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무속 얘기에 그 가장 인문학적인 대화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종교를 기독교로 갖고 있어요. 예. 하느님이라고 하는 바탕을 깔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다니하고 풍의 얘기에 나오는 거지만 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엄밀히 말해서 우리 신들은 제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도 실제로는 우리 신들은 인간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야 신이 정말 있다면 이거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소리 그렇지만은 평창에 새로 이렇게 이사를 오신 분들한테 평창의 문화와 역사와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에서 시작한 행사인데 작가님께서도 거의 개런티도 없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하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만약 아까 제 이 나이 때 경험 뭐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만약에 뭐 인생이든 뭐든 간에 저한테 이 풍의 운명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까가 고민되죠. 계속 남으로 살면 계속 뭐 살아갈 수 있지만 대신 바깥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삶을 하지만 근데 어떤 그 목숨까지 바꿀 정도로 밖으로 말하면 신목이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닥친다면 나는 실제 닥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뭐 그때 생각은 바뀌면 지금도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한테 해야 되는 어떤 숙제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때 막상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정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셨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 번밖에 쓰임이 없는 그것 짧은 정도의 그 삶을 사는 그것이 나였다라면 그게 제가 여기 6월에 그 글귀로 여기다 써놨는데 아까 우리 인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두 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가느다란 가지부터 타오르는 불길을 느끼며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여행을 떠올렸다. 나무로 태어나 처음 해보는 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다. 저는 그 여행으로 표현한 거, 이 삶을 본인이 이게 신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그
그 삶의 가치관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야, 너무 멋지다.